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에겐 크리스마스에 관한 추억,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주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사탕 얻어먹던 거? 이 정도밖에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것도 중요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와 연결되는 기억은 뚜렷한 게 별로 없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예. 뭐 연말과 관련된 건 없지 않겠지만. 연말에 관해서. 뭐 밀린 숙제들 털어낼 때죠. 뭐. 숙제요? 어떤 숙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약속했던 원고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럴 때죠, 뭐. 우리 교수님은 낭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낭만이 전혀 없으시네요.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뭐 별다른 기억도 없으신 거 보니까. 네, 평소에 그 낭만적인 삶을 사니까. 예. 뭐 굳이 연말이라고 특별할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교수님 뭐 그러신데 문학 작품 속에서 최고의 로맨티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로맨티시즘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예,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글쎄요. 한국 작가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효석이 아닌가 싶은데. 이효석. 지난번에 산문
잠깐 읽어 들으셨죠? 예. 네, 요석이 아닐까 싶은데. 예. 갑작스럽게 질문 던지니까. 뭐 평소에 생각하신 걸 말씀하셔야지. 뭐 미리 저 사전에 뭐 이렇게 여쭐 테니까 준비해달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게요. 저는 그 수원이 낳은 대표적 또 로맨티스트 나혜석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혜석 선생도 얘기할 수 있죠.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결국에는 시대의 왕따가 된 비극의 주인공. 참 시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역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 시대가 그런 인물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소설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잖아요. 예. 마침 방문하는 시기가 난징 대학살 80주기이기도 했고, 예. 또 충칭 장애 임시정부 청사도 다녀오고 했던 걸 봤는데, 이게 만약에 박근혜가 갔었어 봐요. 뭐 어마어마한 특집이 나왔을 겁니다. 진짜. 아니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죠. 하긴. 상상을 하지 못하죠. 근데 그 난징 대학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1937년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무지막지한 학살 사건이었는데 그걸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인도적인 관점에서 난징 대학살을 언급했다는 건 저한테 대단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충칭에 간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해서 오늘은 사실은 아이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쓴 난징 강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쓰는가라고 번역도 있는데 예. 그 책이 학교 연구실에서 제 집에 없어요. 그 책이. 그래서 그건 내일이나 모레쯤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예. 그보다 더 아픈 중국의 그 변방의 역사 속에서 소수자들, 약자들의 삶을 아프게 그린 이 샤오홍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한자로는 소홍이라고 씁니다만은 이 샤오홍의 아주 천재적인 대작 생사의 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생사의 장은 제목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이 펼쳐지는 장이라는 뜻인데요. 배경은 흑룡강성, 그러니까 해룽장성, 하얼빈 있지 않습니까? 하얼빈 옆에 조그만 농촌과 하얼빈을 오가면서 펼쳐지는 소설입니다. 이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리게 아프면서도 저린, 그러면서도 빛나게 아름다운 그런 소설입니다. 인간과 동물들이 겪는, 이 약자들이 겪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짤막짤막한 그 시적 언어로 툭툭 던지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작품입니다. 제가 쉽게 놀라운 작품이란 말을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중국 문학 작품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신이 격찬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소설이 쓰여진 게 1934년인데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부터 34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흑룡강성은 중국 중에서도 변방이지 않습니까? 중국 변방에 사는 소수자, 약자들의 삶과 또 그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게 일본군의 침략에 의해서입니다. 일본군이 1931년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만주사변 이후에 또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중국의 그 민중들의 삶은 더욱더 고난에 찬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죠. 그런 상황에 살았던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던 여성들, 그리고 장애아들, 그리고 이 소장농들, 이들의 삶들을 정말 건조한 언어인데도 그렇게 아프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 PD도 꼭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해룽장성 근처에 조그만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특별한 주인공이라고는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뭐 왕씨 아주머니도 등장하고 얼리반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 아내인 곰보댁도 등장하고 웨잉이라는 아주 미모의 여성이 결혼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랄지 또는 진즈라는 한 여성이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고 처절하게 삶이 괴멸돼가는 상황들을 정말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줄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죽어가는가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7개 챕터로 이루어진 짤막짤막한 수필 형식의 소품문 형식의 소설인데요. 이게 조각포처럼 쭉 펼쳐집니다. 여기 늙은 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말은 스스로 돌땅 다지개를 끌었다. 곱비는 주둥이 아래쪽에 늘어져 있었다. 미라를 훔쳐먹지도 않고 궤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았다. 밧줄과 가죽띠가 차례대로 털 빠진 피부를 때렸다. 늙은 짐승은 소리도 내지 않고 그곳에서 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소설에서 정말 빛나는 구절들, 눈에 띄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여기 늙은 말의 비유가 압도적입니다. 돌땅 다지기를 끌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끝없이 학대당하고 이렇게 사는 이 늙은 말의 이미지가 바로 하얼빈 근처에 사는 농민들의 또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이 샤오홍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편 소설을 읽을 때 이 호흡 때문에 잘 안 읽힐 때가 많은데요. 이 작품은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어떤 쪽을 펼쳐도 문장 하나하나에 눈길이 머물러서 아릿해지곤 합니다. 장편 소설 한 편이 전체가 시 같다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늙은 말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17개 챕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늙은 말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잠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춥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춥더라도 참아달라는 말씀 뭡니까? 너무 시립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좀 시리게 다가오더라도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말을 이제 도살장에 팔고 돌아옵니다. 팔고 돌아와서 집회 3장을 받아요. 이 왕씨 아주머니라는 사람이. 예.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 보겠습니다. 왕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말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다.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도살장에서 사내들이 뛰어나왔다. 그 험상궂은 얼굴들이 말을 들쳐매고 도살장으로 도로 들어가려 했다. 말은 기어이 길가에 누워버렸다. 마치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듯이. 왕씨 아주머니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도살장 마당으로 되돌아갔다. 말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녀가 말의 머리를 긁어주자 말은 천천히 땅바닥에 앉았다. 슬며시 잠이 들려고 했다. 그 틈에 왕씨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나 대문 쪽으로 내달렸다. 길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술을 살 정신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양쪽 소매가 푹 젖었다.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 같았다. 집에는 지주가 보낸 심부름꾼이 벌써 찾아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주들은 가난한 농민에게 동전 한 입도 그냥 남겨놓는 법이 없다. 심부름꾼은 돈을 받아가 버렸다. 왕씨 아주머니의 한나절 고통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 그녀 일생의 고통 역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한 챕터였습니다. 아니 그 말과 이 여주인의 삶이 크게 다를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씨 아주머니와 함께했던 이 늙은 말을 힘을 못 쓰니까 도살장에 팔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3장을 받아오니까 지주가 심부름꾼을 보내서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주들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동전 한 입 그냥 남겨놓는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왕씨 아주머니의 한나절 고통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 아이고. 그녀 일생의 고통 역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 네. 이런 삶들입니다. 이렇게 아픈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곳에서는 이 소설의 표현을 빌면 이러네요. 시골에서는 사람, 동물 가릴 것 없이 모두 태어나느라 바쁘고 죽느라 바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하나하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저리고 이렇습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쓰라리다고 해야 될지 처연하다고 해야 될지 이런 중국 저 변방에 사는
농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일본군까지 만주지방, 이거 동북지방이라고 그러죠. 여기 침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기 침략해서 또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그 옆에는 또 중국 경찰이 호위를 해주고 있어요. 이 중국 경찰은 당연히 중국 민중의 편이 아니죠. 우리 식민조선시대 때 조선인 순경이 조선인 민중 편이 아니었듯이 여기 한 여성들을 또 붙들고 가는 그런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군 성노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구절을 정말 소설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구절을 딱 한 단락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꼭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집에 사람 있어? 그날 밤 일본군과 중국 경찰이 온 마을을 샅샅이 수색했다. 이제 왕씨 아주머니네 집 차례였다. 그녀는 대답했다. 무슨 사람 말이요? 없소. 그들은 코를 막고 방 안을 한 바퀴 돌아 밖으로 나갔다. 손전등의 푸른 광선이 어지럽게 번뜩였다. 울타리를 막 나가려던 찰나 철모를 쓴 일본군 하나가 중국어로 말했다. 저 여자도 데려가죠. 왕씨 아주머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다. 여자는 뭐하러 데려가지? 그녀는 생각했다. 여자도 잡아다가 총살시키나? 저 여자는 됐어. 할망구잖아. 중국 경찰이 말했다. 중국인들 모두가 웃었다. 일본인들도 무작정 웃었다.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따라 웃는 것이었다. 실제로 어느 집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한 여자가 돼지처럼 등을 구부린 채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어지럽게 이리저리 비추는 손전등의 희미한 초록 불빛 속에서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살인문을 나서기도 전에 그들은 여자를 희롱하기 시작했다. 왕씨 아주머니는 일본군 철모의 손이 급히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 네, 일본군이 중국 경찰을 거느리고 와서 왕씨 아주머니네 집을 뒤지고요. 그리고 한 여성을 돼지처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일본군이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희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사연들을 20년대, 30년대 중국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들을 이렇게 샤오홍이라는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생사의 장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고 아름답고 아린 소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엇이 했겠습니까? 국민은 또 무엇이 했겠습니까? 예. 태어나서 죽기 바쁜 사람들에게 이 민족이 무엇이니 국가가 무엇이니 또 묻기도 하고요. 예. 여기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침략한 일본군은 물론이고 또 이들과 결탁한 지주들, 경찰들에 대한 비판들도 곳곳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성들에게 혹독하게 고통을 받은 진실한 여성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중국인이 원망스러워요. 그 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이 권력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소중한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온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구제역 때문에 이 소를 무려 953마리를 살처분했던 충북 보은축산농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보상은 받았겠지만은 가엾은 생명을 떠나보냈다면서 이 농민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10개월째 송아지를 못 드리고 있다. 그리고 소울음이 환청으로 들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뭐 그러고 남을 줄 압니다. 동물들을 대하는 근대 위생 권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위생 권력의 태도라는 게 사실은 인간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죠. 늘 그렇듯이. 마침 잘 말씀하셨는데 동물을 대하듯이 인간을 대하는 이 세상에서 동물에 대한 건 물론이고 인간에 대한 그 애정이나 배려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소설을 우리 마을에서도 읽었고요. 우리 학교의 학생들하고도 읽었는데 우리 3학년 학생이 마지막에 에세이를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소설 한 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어려운 작품을 읽어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탕웨이가 주연한 황금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좀 긴 영화인데요. 이 3시간짜리 다큐 형식의 영화인데 이 황금시대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생사의 장의 작가 샤오홍인데요.
삶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또 약자의 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황금시대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샤오홍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번 보면은 중국의 이면들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유도 맥락도 없이 중국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건조한 문장들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과 슬픔의 그 서사를 풀어내는 걸 보니까 중국이 큰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도 큰 나라지만 피차 서로 무시할 처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 PD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 PD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많습니까? 일본 사람이 많습니까? 중국 사람이 많습니까? 저요? 한국 사람이 월등히 많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증오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좀 이념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미운 대상들은 우리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항상 증오라는 게 함께 부대끼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웃 나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조성하는 항상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평화롭게 풀어갈 것인가 문제인데 그 홍아무개라는 장화홍이라는 사람이 가서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이 아베는 그야말로 극우 세력 중인 극우 세력이거든요. 예. 그 앞에 가서 그 하는 소리 보십시오. 현 정부가 말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일본에 왔다 하면서 아베 앞에서 하는 소리 보십시오. 우리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핵 전선을 형성하니까 우리 한미일도 핵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요따위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 중국과의 그 문제를 풀려고 가 있는 그 대통령이 가 있는 시점에서 아련을 갖느니 조경 외교니 무슨 외교 참사니 하는 그 헛소리들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보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증오의 대상은 그런 자들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중국의 구체적인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일본의 시민들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물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나 이 혐오 발언들을 일삼는 사람들 또 중국의 내셔널리스트 국가주의자들은 물론 제가 연하에 비판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해서 이런 소설들 한 편 한 편이 우리가 모르는 그 삶의 결들을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아시아든 어떤 곳이든 사람들의 결들을 찾아가는데 소중한 좌표, 이정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중국의 그 이면을 아는데 샤오홍의 이 생사의 장은 정말 둘도 없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후회 없는 한 권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눈이 왔습니다, 교수님. 네, 눈이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눈이 오면은 뭐 나이에 어울리진 않지만 강아지처럼 마음이 막 들뜨고 그래요. 네, 아무 곳에도 못 나가고 지금 집에 앉아서 밀린 숙제하고 있습니다. 책 쓰시는군요,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눈이 오면 어떤 감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글쎄요. 느낌 가는 대로 반응하는 게 최고의 공부겠죠. 뭐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네. 눈이 오면은 사람들이 도시의 경우에는 좀 지저분해질 걸 걱정하곤 하더군요. 예. 그거보다는 눈 내릴 때 그 순간을 반기고 또 즐거워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마냥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눈이 오면 어떤 감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게요. 우리 20대의 청년들이 뭐 만나면 그럽니다.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진로를 정할 것 같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 무슨 진단을 내리겠습니까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삶에 찌들리지 않는 선배들은 어떤 삶의 설계를 할까 뭐 이런 동경심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같은 맥락에서 교수님처럼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은 이 눈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이나 삶을 설계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설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어떤 우연한 계기가 주어졌을 때 제 방식대로 반응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눈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오는 지역에 살아서 그렇지 눈이 안 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은 대단히 신비로운 현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네, 우리가 누리는 것이 고마운지를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 안 오는 겨울을 생각하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암담하기도 하죠. 예. 지구온난화가 조금 더 악화한다면은 어쩌면 눈이 안 오는 세상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불길한 상상을 하지 않더라도 눈 오면 그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 아프도록 시린 그 소설 샤오홍의 생사의 장 또는 생사의 마당을 소개해드렸고요. 예. 오늘은 남아프리카의 아주 뛰어난 여성 작가 베시 헤드의 장편 소설 비구름이 모일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가 유명하죠. 예. 넬슨 만델라도 유명하지만 영국 지배 정책하에서 이른바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 높죠. 파워 오브 원 같은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인종차별의 장벽이 너무너무 육중해서 그걸 깨뜨리기가 지금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베시 헤드가 글을 쓸 때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이 베시 헤드라는 작가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억압이 얼마나 격심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분열된 삶을 토대로 해서 이 마루와 비구름 모일 때 등등의 아주 걸작들을 쓰는데요. 이 베시 헤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슨 혁명이나 저항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남성과 여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소설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비구름이 모일 때를 번역한 왕은철 선생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베시 헤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종의 사람 종교라는 걸 얘기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하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베시 헤드 얘기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토양에 뿌리를 둔 일종의 사람 종교를 세웠습니다. 내 세계는 정치가들의 세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내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사랑과 부드러움과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꾸었던 작가 베시 헤드의 대표작 비구름이 모일 때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카야라는 인물인데요. 예. 이 마카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차별들을 피해서 북쪽에 있는 보츠와나라는 나라로 망명 또는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츠와나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구상하고 또 실천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베시 헤드는 인종차별 또는 문명 간의 위계 이런 차별뿐만이 아니고 흑인들 사이의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까지도 파고든다는 점이 다른 소설들과는 차별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옳고 백인은 그르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백인들의 이런 폭력성도 충분히 비판하지만 동시에 흑인 안에 내재해 있는 그 갈등과 억압의 그 메커니즘 뿐만 아니고 그 흑인들의 관습들 또 부정적인 측면들까지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마카야를 중심으로 해서 길버트라는 영국에서 온 그 젊은이 그리고 음마디 펠레디라는 여성 등등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꾸며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묻기 위해서 판, 무덤이 저수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의 그 철조망들이 가축들을 기르는 그 목장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많은 분들에게 낯선 작가이자 낯선 작품일 텐데 이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그 이미지로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작품들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문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이미지들은 그야말로 차별적인 인식이 기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가 거쳐야 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과거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어서서 아프리카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소설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몇 구절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또 책 읽어주는 남자의 몫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시 헤드라는 이 작가가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또 컬러드라 그러는데 흑백이 섞인 호녀라로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그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에 한 여성들이 겪는 그 고통들을 적어놓은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자들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가는 방식에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게 있었다. 어느 쪽으로 돌아서든 여자들에게는 외로움의 덫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시적인 연인들과 더불어 재미있게 지냈다.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둔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내아이가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멀리 떨어진 방목지로 보내 소를 치며 돈을 벌게 했다. 그러나 그런 여자들에게는 삶이 자신에게 뭔가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 만약 그렇게 등에 짊어진 삶의 중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뜻일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보통의 여자에게 필요할까? 폴리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기 폴리나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여성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 그녀는 그날 겪었던 긴장감과 흥분감의 기진맥진에 있었다. 대체 그녀가 뭐라고 마카야처럼
특이하고 복잡한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리라고 상상한단 말인가. 그녀는 아이에게 돌아서서 날카롭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쭉 서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이 소설 보면은 마카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탈출해온 남성과 그리고 길버트라는 영국 남성 그리고 폴리나와 마리아라는 부족 마을에 사는 여성 이 네 명의 사랑이 하나의 큰 주요 서사의 핵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이중 삼중의 고통들을 주목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이런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흑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마을의 지혜로운 한 여성 음마 밀리페디라는 노인이 있는데요. 이 노인과 우리의 주인공 마카야가 나누는 대화의 한 구절 보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흑인들 고통스럽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저는 마카야예요. 검은 개예요. 저는 그렇게 삶에 휘둘리고 있어요. 삶은 저에게는 고문이고 고통일 뿐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 삶이 고문과 고통 이상일 것이라고, 지옥 같은 배반이라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수감자들이 사랑과 존경의 몸짓에 사악한 아가리로 응수하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자신과 그 아가리 사이에 두꺼운 침묵의 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 벽 뒤에서 질식해 죽을 뻔했다. 사랑은 가둬둘 수밖에 없는 따뜻한 시냇물이었기 때문이다. 노인을 쳐다보는 그의 얼굴에 낯익은 고통의 표정이 어렸다. 노인은 그를 알아보았다. 검은 개가 뭐지? 그녀가 쓸쓸하게 물었다. 마카야는 냉소적이고 스디쓴 웃음을 웃었다. 검은 개는 느낌이죠. 검은 개는 다른 사람들을 오싹하게 할 뿐인 존재죠. 그들이 결코 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는 아이죠. 그들도 그가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가 부리는 고개나 기괴한 짓에 익숙하니까요. 그들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서 그가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며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좋아하죠. 검은 개가 인간이 되면 그들에겐 즐거움을 줄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쳐다보며 즐기는 동안 그는 천천히 미친 개가 되어가죠. 인간이 되는 대신 미친 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전보다 더 크게 웃죠. 네, 이 마카야가 흑인을 검은 개로 인식하는 이 고통스러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문명인들,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찍어놓은 이 낙인이 흑인들의 영혼을 얼마나 황폐하게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개가 되고 또 어제는 소가 또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운명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꾸 이렇게 어두운 면만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마는 깊은 어둠을 응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빛이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제 오래된 생각입니다. 예. 어둠을 직시하지 않고 밝음만 보는 순간에 그 희망은 가짜가 되기 십상이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 흑인들이 길버트라는 그 고마운 백인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문명인 또는 문명에 대한 저항감을 반항의식이나 저항의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구절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은 개라고 부르는 문명이죠. 그러니까 흑인을 검은 개라고 부르는 또는 검은 개라고 명명한 그런 문명을 문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명에 관대해지기는 어려웠다. 뒤로 물러나 이런 백인들의 문명 세계가 진짜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기는 어려웠다. 마카야는 칠흑처럼 캄캄한 밤에 농장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던 깊고 신랄한 증오감을 밖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이상한 방식으로 백인을 싫어했다. 그것은 미묘하거나 교활하거나 비열한 어떤 것이 아니라 수년, 아니 수세기에 걸쳐 쌓이고 쌓인 침묵의 결과였다. 침묵 속에 살다 보니 흑인들은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을 강탈당하는 걸 지켜보았다. 그들은 백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살아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들 같았다. 그들에게는 하인이나 노예로서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중압감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그는 백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들이 다른 것은 다 이해했을지 몰라도 남자의 내면에 있는 삶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흑인 남자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흑인들이 타르치를 하고 깃털을 붙여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는 이상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며 가난히 숲속에 숨겨야 하는 치욕스러운 죄악이 아닌 이 대륙을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 이상으로 그가 원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순간 남부 아프리카에서 무장하지 않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향해 거누고 있는 그 총뿌리를 치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젠가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임을 알아야 했다. 그들은 언젠가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압제자를 제거할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라면 몸으로 총알을 받아낼 것임을 알아야 했다. 네, 한참 동안 눈길이 머무는 구절입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내전 때문에 대단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서 행한 그 죄악들 때문이죠. 예. 이런 그 죄악의 절망을 뚫고 우리 마카야가 어떤 세상으로 나갈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개된 작품도 좋지만 이 작품도 참 좋습니다. 우리 베시 헤드의 비구름이 모일 때와 더불어서 또 마루라는 소설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이 마루도 함께 읽으시면서 아프리카를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남부 아프리카에는 눈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열대지방, 특히 보츠와나 같은 곳은. 예. 그곳에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뛰어난 작가 베시 헤드가 쓴 장편소설 비구름이 모일 때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공개방송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낮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에 있는 국민카페 오네오에서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낮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날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고구마, 아울러 책, 또 커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이완배 기자는 머문 빌리지에 가면서 나는 오후 2시에 만나서. 아, 교수님, 요거는 비공개 방송이고 요거는 공개 방송입니다. 나도 비공개 방송 가고 싶은데. 아, 교수님. 그러면 너무 재밌겠지만은, 예, 그래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이게. 저기 이완배 기자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네. 나는 그냥 우리 김프로하고 같이 하차하면 안 될까? 김프로가 하차한다고 합니까? 하차한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펠레라 그러면서. 아, 예. 저희 노역형을 언도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교수님, 공개 방송에서 무슨 얘기 들려주시려고요? 그냥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이것저것 얘기할까 싶고요. 아, 교수님,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교수님이 문학평론도 하시고 또 국문학과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면서 당대 가장 많은 책을 접하신 학자 중에 한 분으로서 교수님 판단에 가장 감동적이고 마음 짠한, 그러면서도 가장 황홀한 스토리텔링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뭐 가능합니다. 네. 방송으로는 얘기하기 어려웠던 뭐 시들이나 네. 짤막한 글들 몇 편 들고 가겠습니다. 주로 줄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수님이 고구마를 굽는 화로 옆에서 들려주는 겨울밤의 따뜻한 스토리텔링, 여러분들께 선사해 주시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고구마 얘기는 제가 꺼냈습니다만은 화로 옆에 고구마 굽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할아버지 같네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삼촌 같은 간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낮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오에서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 방송, 크리스마스엔 사랑을, 크리스마스엔 고구마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보다는 뜻 있는 분들, 우리 정선태 교수님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며 이 겨울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월요일날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아이리스 장의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오래전에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쓰는가라는 번역이었는데, 예. 번역이 바뀌었네요. 원 제목은 The Rape of Nanking, 난징의 강간입니다. 난징의 대학살 당시 있었던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기록해 놓은 난징 대학살의 그 진실의 기록입니다. 예. 이 아이리스 장은 중국계 작가인데요. 기자로 잠깐 활동하다가 전업 작가로 전향해서 이 난징 대학살을 저술했습니다. 이 작품을 쓰고 난 후에 일본 우익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협박 그리고 공갈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37인가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7년생이고 200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37, 8 나이죠. 이 난징 대학살의 현실을 기록한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쓰는가 또는 역사는 누구 편에 서는가는 그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죄악상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흔히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네. 일본이라서 또는 나치라서 그렇게 잔악했는가. 또 뒤집어 보면은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소련군이 독일 국민에게 했던 그런 아주 잔인함, 또 우리 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했던 잔인함, 이게 과연 다른가? 이런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네, 아주 훌륭한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국가가 군대를 대량으로 조직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학살도 그만큼 더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이거야말로 그 민족주의와 결합한 국민국가의 가장 큰 죄악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별적으로 만나면 선하지 않은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민족이라는 종교 앞에 자기를 바치는 순간 타자들은 다 짐승이 되는 거죠. 자신의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본의 경우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모조리 다 목숨을 바치고 또 죽어줘야 한다는 그런 이념이 종교화해서 인간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국가나 민족의 노예가 된 자들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조금 전에 김 PD 말씀하신 대로 근현대사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뤄졌던 대량 학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국가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군이 왜 이렇게 잔악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뒤에 언급을 합니다마는 저에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징 대학살이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오른 건 뭐니 해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이 대학살을 언급하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역사학계나 이 문학계 쪽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죄상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것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이 책을 펼치면은 사진들이 쭉 있는데요. 정말 보기가 힘겨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인이 윗도리를 벗고 있는데 그 뒤에 칼을 든 일본군이 목을 베기 직전의 사진인데 뒤에서 일본군 몇 명이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웃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념 교육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인간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거죠. 담력을 시험할 수 있는 그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일본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무카이라는 사람과 노다라는 두 장교가 누가 더 많이 죽이나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카이라는 사람은 106명을 죽였다 하고 그리고 노다라는 사람은 105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소위 연장전의 돌입 이런 식입니다. 이 게임 이름이 뭐였냐면은 백인 머리배기 게임이었습니다. 중계방송 하듯이 얘기를 해요. 이 신문에 보도를 합니다. 백인 머리배기 대접전 용감하다 무카이 노다 두 소위 이런 식입니다. 이 미친 새끼들 이거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나 참. 네, 뭐 이 정도는 약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양쯔강에 버려진 시체들이 그야말로 참혹하게 널려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무차별 강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보기가 힘듭니다. 뭐 사진들도 몇 장 있는데 입으로는 차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말하자면은 성폭행 아닙니까? 이 성폭행을 어떻게 사진에 담기까지 했다는 겁니까? 일본군들이 자랑으로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르노 사진 찍듯이. 내가 이 여성을 범했다 이걸 자랑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의 성기에 꽂힌 칼이 있는데 그 사진도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강간을 당한 여성이 죽은 모양입니다. 옷을 다 벗겨놓은 채로 칼을 꽂아놓은 사진입니다. 어린아이를 의자에 묶어놓고 반복적으로 강간한 사진도 있고요. 이런 사진들을 일본 군들이 찍기도 했고 또 몇몇 기자들이 찍기도 했고 또 그 당시 난징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대표적인 사람이 욘 라베라는 사람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욘 라베라는 사람 나치 당원이었는데요. 양경에 와 있다가 이 장면을 보고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중국인들을 구하는 작업에 앞장섭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알려진 오스카 쉰들러 역할을 욘 라베라는 나치 당원이 합니다. 중국에서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난징 대학살을 다룬 영화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게 질링의 열쇠 소녀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욘 라베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욘 라베라는 영화는 한국에 존 라베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난징에서 중국인들을 구한 나치 당원을 그린 작품이고요. 그리고 난징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서 1937년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한 이후 2달에 걸쳐서 사람에 따라 통계가 다르긴 한데 26만 명에서 35만 명을 학살한 무지막지한 사건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저지른 죄악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게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이 끝까지 감췄습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죠. 예. 우리 김 PD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 아시죠? 아유, 그럼요. 네, 워낙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올해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난징 대학살의 학살 숫자를 언급했다가 일본 우익들로부터 그야말로 이 융단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런 족 같은 시대가 정당했다라고 보는 씨부랄 놈들이 있었군요, 아직도. 지금도 있고요. 지금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 정권의 수뇌부의 주요 멤버들이 이 전범의 후예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범의 후예들이고요. 이들은 미국에 대해서만은 패배를 인정하지 다른 이웃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아베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굽신거린 홍준표의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책을 보기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힘겨울 정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이 아이리스 장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예.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없는 자료들을 다 뒤져가면서 논픽션에 가까운 이 책을 서술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난징의 강간은 내 마음 한구석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은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인간에 대한 세부적 묘사들이 결여되어 있었다. 신화와 역사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초등학교 때 지역 도서관에서 난징의 강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난징의 강간이 부모님의 말처럼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건이라면 왜 이 사건에 관한 단 한 권의 책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일리노이 대학교의 엄청난 장서를 찾아볼 생각까지 하지 못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나의 호기심도 곧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난징의 강간이 내 인생의 전면에 다시 나타났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징의 강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요. 일본에서는 이 책을 번역 출간하려고 했는데 우익들의 대대적인 저항으로 결국은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관한 비판적인 책들만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했다는군요. 원서는 없고 비판서만 있어요? 네. 일본은 뭐 세계에서도 번역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은 번역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역사적인 대재앙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여성들이죠. 전쟁에 참가했던 일본군의 회상을 쭉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고통을 겪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은 강간의 위험에서 피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석탄 수송차를 난징으로 보내 여자들을 잡아오게 했다. 이렇게 잡혀온 여자들은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군인들에게 할당되어 능욕당했다. 그리고 좀 더 볼까요? 다른 일본군이 증언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파이 칸칸이라는 속어를 사용했다. 파이란 엉덩이란 뜻이고 칸칸이란 모습이란 뜻이다. 파이 칸칸은 여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본다는 뜻이 된다. 중국 여성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대신 바지에 끈을 둘러 입는다.
그래서 끈을 잡아 당겨 풀면 여성의 하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말 그대로 우리는 옷을 벗긴 여성들을 구경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은 내가 목욕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며 중국 여성들 윤관했다. 거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여자들을 죽여버렸다. 시체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이고, 참. 네,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최저선의 문장입니다. 나머지는 차마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호사치미로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다시 어떤 형태로든 반복됩니다. 그래서 괴롭더라도 이런 책들도 읽어주셔야 할 줄 압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가 의도치 않게 여성 작가들의 책들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성의 눈에 비친 역사는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들도 아주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욘 라베라는 독일 그 나치 당원이 중국인들을 구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에 관한 진술이 5장에 쭉 기술되어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일본군이 라베를 존경했다면 중국인은 라베를 숭배했다. 여기 일본군이 욘 라베를 존경한 이유는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독일 나치 당원이라는 이유로 존경했다는 얘기죠. 중국인이 라베를 숭배했다는 얘기는 구원자로서의 이미지 때문일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라베는 성적 노리개가 될 뻔한 딸을 구해주고 기관총 세례로부터 아들을 보호해준 은인이었다. 라베가 안전지대의 캠프에 나타나면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다. 그가 안전지대를 방문하면 수천 명의 중국 여자가 그에게로 몰려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강간과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울부짖었다. 라베는 공포로 떨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했었다. 자신의 집들에 살고 있는 중국인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위해 작은 생일 장치를 열어주고 남자 아기에게는 10달러를, 여자아이에게는 9.5달러를 선물로 주었다. 이런 이유로 난징 시민 중에는 아들에게는 라베, 딸에게는 라베 부인인 도라의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많았다. 네,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념의 굴레를 깨고 나와서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 일본군이 이렇게 잔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이리스 장, 이 저자가 언급하는 몇몇 구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특히 일본 군들은 패전 직전만 해도 일본에서는 패전이란 말 쓰지 않죠. 종전이란 말 쓰지. 네. 천황은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신의 명령이니까 모든 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신 앞에 하는 행위여서 정당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일본군은 거의 없다. 난징의 강간에 참가했던 일본군 나카토미 하쿠도는 천황이야말로 전 세계의 통치자이고 일본은 그 어떤 국가보다 우월하며 일본이 아시아를 제패하는 것은 당연한 운명이라 배우며 성장했다고 말했다. 한 종교인이 신과 천황 중 누가 더 위대한가? 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천황이라고 대답했다.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군이 어떤 짓을 할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은 전쟁은 일본뿐 아니라 희생자들에게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몇몇 병사들은 잔혹행위는 일본이 승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결국 일본이 이끄는 대동아 공영권에서 중국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인식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과 사명들을 구타하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일본의 교사와 장교의 태도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집니다. 이런 자기 기만의 정신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난징 대학살을 주도했던 마스이 이완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 마스이 이완회 장군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힘겹지만은 이 난징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시고 아시아 시민들, 상식적인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서 국가 권력과 결탁한 폭력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야 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이런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요. 아시아인으로서 함께 슬픔을 함께 한다고 얘기한 건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하나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것을 알 턱이 없는 자들이 뭐 혼밥이니 뭐니 하면서 방중 외교 문제를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파렴치한 데다가 후한무치의 선을 넘어서 간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들이 이 난징 대학살을 보고서 지금 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으련만 제 기대가 너무나 큰 것이겠죠. 애청자 여러분들 난징 대학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아이리스 장의 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내일 또 뵐 텐데 내일은 낮에 또 뵙습니다. 낮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컴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공개방송 낮 2시에 정선태 교수님 제가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고구마, 커피 그리고 책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고 교수님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바로 오늘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낮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컴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오늘 낮 2시부터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고구마 공개방송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몇 분이 나오실지 몰라가지고 나름대로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딱 알맞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10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실까요? 제 생각에는 한 10분? 10분은 너무 적고 한 20분 정도 오순도순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하간 하여튼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도 떨리지만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낮에 또 뵙도록 할 테고요. 오늘 낮에 하는 공개방송은 12월 25일 월요일 특집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쭉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의 샤오홍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베시 헤드 그 그룹이 모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아이리스 장의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라는 난징 대학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고한 논픽션을 소개해드렸고요. 예. 제가 이에 걸맞은 또는 어울리는 한국 작가가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 오정희 선생의 불의 강을 골랐습니다. 불의 강이요? 네, 불의 강입니다. 예. 불빛이 타는 강,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가 오정희 선생이 데뷔한 지 50년이 된다고 하네요. 1968년에 왕구전 여인으로 시작했으니까 벌써 아득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뭐 유명한 작가들,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바로 오정희입니다. 우리 작가들이 글쓰기 연습을 할 때 소설을 통째로 옮겨 쓴다고들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옮겨 쓰기 대상이 되는 작가가 바로 오정희입니다. 그만큼 문장이 정말 빛나고요. 조근조근 천천히 얘기하는데도 섬뜩함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여성 작가들에 주목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성들도 여성들의 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성 작가들이 워낙 많죠. 근데 세계에 아주 뛰어난 여성 작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소설은 남성 작가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주목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들, 공포들, 삶의 무의미들 등등을 아주 척박하게 표현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 김진애 박사님의 책 여자의 독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 여자들만 책 읽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근데 그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쭉 글을 써내려간 책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야말로 여성들의 글쓰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안에까지 한번 육박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애청자 여러분들 이 오정희 선생의 소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뉴스를 보니까 데뷔 50년을 맞이해서 오정희 컬렉션이 출간됐다고 하네요. 저는 다 단행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한 권 한 권 다 놓칠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제 인생에서 소설을 가장 잘 쓰는 작가를 꼽으라면은 세계를 통틀어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불의 강이라는 첫 작품집을 비롯해서 윤연의 뜰, 바람의 넋, 이것도 훌륭하죠. 그리고 불꽃놀이, 그리고 새까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아주 일관되게 문학성이 아주 높은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문학하는 이쪽 우리 업계라 그러나요? 이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70년대를 풍미한 비평가가 있습니다. 김현이라는 분인데요. 젊어서 이 세상을 버렸습니다마는 정말 천재적인 비평가였죠. 이분이 불의 강의 초판 해설을 썼는데 사리의 섬뜩한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오정희의 글쓰기의 주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리,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뭐 이 정도 되겠죠. 섬뜩한, 오정희는 정말 섬뜩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리고 그게 빚어내는 아름다움,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김현 선생의 해설 부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정희의 소설을 읽은 후에 첫 느낌은 섬뜩함이다. 사전을 들추니까 섬뜩함이란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고 끔찍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오정희의 소설이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고 끔찍한 느낌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때로는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섬세하고 때로는 갸냘프기까지 한 그녀의 소설 문체에서 섬뜩함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그녀의 소설을 되풀이해 읽으면서 나는 내가 느낀 그 섬뜩함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소설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오정희 선생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정말 소녀 같은 분입니다. 47년생이니까 이제 벌써 만 70이 넘게 되네요. 소녀 같은 모습인데 그 안에 이런 무서운 섬뜩한 아름다움을 내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정희의 작품을 읽으면은 왜 이제 만났나
하면서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정희 선생은 다른 작가들과 좀 다르게 장편 소설을 쓰지 않고 주로 단편들만 했습니다. 한국 7, 8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를 꼽으라면은 뭐 누가 뭐래도 박경리 그리고 박완서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정희가 꼽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세 분 다 개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아주 좋은 소설들을 많이 쓰는데 오정희는 비교적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편 소설을 주로 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문장들이 대단히 아픕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배경들은 가능하면은 가로에 넣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공포나 두려움, 무의미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 표제작인 불의 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1평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예. 남편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재봉틀을 돌리면서 재봉틀의 소리의 환청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고요. 이 아내는 우리가 늘 상상하듯이 집안에서 정말 힘겨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둘 사이에 아픈 상처, 고통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를 잃습니다. 이 부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의 생기를 다 박탈당해버리죠. 마치 모든 생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어떤 박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파트 꼭대기에서 바라다 보면 U자형 굴곡 쪽에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3층짜리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은 퇴락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어떤 괴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은 그 발전소를 남편이 방화한다는 걸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시적인 소설이어서 은유가 아주 풍부하고요.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소설일수록 해석의 가능성에 다양하게 열려있게 마련인데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불의 강의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문장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장의 향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틀에 동그만히 올라앉은 그는 등을 한껏 꼬부리고 무릎을 세운 자세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혹은 늙은 꼽투처럼 보인다. 어쩌면 표면 장력으로 동그랗게 오므라든 한 방울의 수은을 연상시켜 그 자체의 중량으로 도루루 미끄러져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아찔한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창에는 철창이 둘려있기 때문에 나는 마치 렌즈에 핀을 맞출 때처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냉정한 눈으로 그를 살필 수 있다.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작 부분인데요. 아내인 나가 남편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부의 삶에서 생기가 빠져나간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11평 아파트 6층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그 유령의 성 같은 발전소의 모습,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봉제 운장에서 일하는 듯한 이 남편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그 고통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유령 같은 퇴락한 발전소를 불태우는 것으로 끝나죠. 예. 이런 소설들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독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77년에 발표됐는데요. 1977년이면은 어느 때입니까? 박정희의 위세가 아주 서슬퍼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표현도 불가능한 시대에 부부가 삶의 숨통을 어떻게 열어가는지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열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옮겨 쓰듯이 읽으시면은 아, 문학의 맛이 이런 것인가 무릎을 칠 줄 압니다. 아이를 잃었다고 했는데 그 아이 잃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고 안으로 문 걸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새 담배에 불을 옮겨 붙이며 그들도 곧 아이를 갖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이태 전에 죽은 아이가 생각해왔고 그것은 별다른 감정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가슴께에 생생한 통증을 가져왔다. 그 애는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되어 심한 탈수증으로 죽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세운 무릎으로 지그시 가슴을 누르며 생각했다.
그는 종일 간판과 양복점으로 내걸었을 뿐 내 재봉수에 지나지 않는 구석방에서 끊임없는 재봉틀질로 나날이 하얗게 쇠고 거늘어가고 난 아파트의 6층 꼭대기에서 날지 못하는 학의 날개를 메우며 바깥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고 지내기가 대부분인 이런 생활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상상할 때마다 곰이 다락방에서 창틀을 타고 올라가는 콩덩굴을 바라보며 나날이 죽어가는 병약한 소년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햇빛을 못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마도 곱사등이나 심할 경우 척추가 퇴화한 연체 동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정말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게 낭독을 해서 감이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가 꼼꼼하게 옮겨 적듯이 읽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옮겨 적는다는 건 아주 느린 독서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정희 선생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옆집 아이를 보면서 옆집 젊은 부부를 보면서 이태 전에 죽은 아이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삭막한 아파트에서 서서히 낡아가는 두 부부의 이면 풍경들, 내면 풍경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 남편이 방화를 하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 마지막 부분도 참 오랫동안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창의 붉은 빛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방 안을 가득 채워 우리는 마치 조금도 뜨겁지 않은 화염 속에 나란히 누워있는 듯했다. 나는 어린아이를 잠재우듯 그의 머리를 가슴 깊숙이 안고 있지만 꺼멓게 타버린 죄를 안고 있는 듯한, 또한 불이 타고 있는 강 건너 꽃보다 더 진한 어둠 속에서 메마른 목소리로 울고 있는 한 마리 살글 보고 있는 듯한 쓸쓸함에 짐짓 소리내어 우는 신용을 하였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문장의 울림이 전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의 이면들을 통찰해내는 핀셋으로 이렇게 찍어낸 듯한 아주 아픈 섬뜩한 그런 소설들입니다. 어떤 작품을 읽으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불의 강은 물론이고요. 데뷔작인 왕구전 여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에 동성애 문제, 불임의 상태에 접어든 부부의 그 고통스러운 권태의 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주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서점에 들러서 이 오정희 컬렉션 하나 딱 장만해 오는 것도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해서 거듭 추천하는 그런 작가가 또 있었나 싶은데 오정희 작가. 예,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두겠습니다. 종종 있었죠. 근데 오정희 소설은 각별합니다. 한번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기분으로 오정희 소설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적으로 쓰여진 산문, 소설, 그리고 이 문학성의 수준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네요. 너무 칭찬이 과했나요? 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소개하기가 좀 힘들어요. 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좋은 걸 좋다고 해야죠. 7, 80년대 그 엄혹한 시절을 통과해 오면서 여성의 섬세한 시선으로 내면 고통들을 어떻게 길어올리는지 그 문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조하지만 섬세한, 그래서 심금을 울리는 이런 필력,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번 주 소개해드린 작가들이 다 그런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낮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뵙겠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크리스마스 공개 방송을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했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교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보면서, 교수님은 이제 대권주자급의 반열에 올랐다. 알려지기만 하면 바로 대권주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무슨 말씀? 어제 고구마 냄새가 참 좋았어요. 예, 교수님. 저는 한 10분, 20분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이런 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100명 넘게 올 줄 알았는데 약간 날도 추웠고 낮이고 또 연말이고 바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에 한번 교수님 모시고 더 좋은 작품들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백석의 대국국 냉면 이거 잊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어떤 시를 고를까 하다가 오래전부터 소개해드려야지 했던 그 시집 집어들었습니다. 예. 로마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호라티우스가 쓴 서정시들이 쭉 있는데 호라티우스의 서정시를 까르페 디엠이라는 제목 아래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키팅이라는 그 선생님이 까르페 디엠을 강조하죠. 미래의 오늘을 바치지 말라. 지금 여기 오늘을 즐겨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라틴어인데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제목 아래 묶인 호라티우스의 서정 시집입니다. 호라티우스는 워낙 유명한데요. 풍자 시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65년에서 기원전 8년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넘었죠. 이 시집이 나온 게 제가 어림 계산해 보니까 대략 2030년쯤 됐습니다. BC 23년에 호라티우스 서정 시집이 나왔다고 하네요. 잘 아시겠지만 브루투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투 브루투스 할 때 시저, 카이사르하고 대결하고 했던 사람 있죠. 브루투스 편에서 싸우기도 했고요.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의 삶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하는 이 멋진 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라티우스의 서정시는 제목이 없고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몇 번, 2-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 나오는 시가 1-1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묻지 마라. 아는 것이 불경이라. 나나 그대에게 레오코노에여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바빌론의 점성술에 묻지 마라. 뭐든 견디는 게 얼마나 좋으냐. 유피테르가 겨울을 몇 번 더 내주든 바위에 부서지는 트레눔 바다를 막아선 이번 겨울이 끝이든 그러려니 현명한 생각을 술을 내려라.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말하는 새에도 우리를 시세운 세월은 흘러갔다. 내일은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하는 시입니다. 연말에 어울리는 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헌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천국을 위해서 지금 여기의 삶을 다 바쳐라 하는 것들 있죠. 오늘을 다 포기하고 내일의 거짓 희망이거나 또는 거짓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니체도 이 카르페 디엠을 강조하는데요. 오늘을 즐기라는 얘기가 오늘 탕진하거나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여기 지금의 시간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온몸으로 맞이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에 대해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이 소중한 오늘들을 유예하거나 헌납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인의 인생관이랄까요? 철학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런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부분, 짧은 우리네 인생의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짧은 우리네 인생의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말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시세운 세월은 흘러갔다. 내일은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정말 좋은 시입니다. 나는 시를 읽다 보면 이 한두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시를 쓰다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가 그렇습니다. 짧은 우리네 인생의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내일은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하는 시입니다. 바빌론의 점성술에 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죽을지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충실한 시간들을 충분히 행복하게 누리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이 많이 되는 이런 시인데요.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라티우스의 서정시는 풍자시도 유명하지만 워낙 많이 얘기되는 고전 중에 고전에 속합니다. 읽다 보면은 로마니까 신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장소 등등이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이 민음사의 세계 시인 선집의 버전을 보시면은 뒤에 각 주랑 잘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으시면은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올 줄 압니다. 오늘을 즐겨라. 예. 당시 저희 때만 해도 뭐 오늘을 즐긴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도발이었거든요. 우리의 그 청춘이 미래에 저당 잡혀서 한치도 길을 펼 수도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키팅 선생님의 말씀은 대한민국 1990년을 살던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청춘을 바치면은 미래의 선물처럼 축복이 찾아올 것처럼 뭐 대학 가면은 신세계 열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기다리는 건 노년과 죽음이라는 건 뭐 분명하죠.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고 충실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갈수록 좋아져요. 이 시는 정말 갈수록 좋아집니다. 예. 조금 전에 시에서 우리네 짧은 인생에서 긴 욕심이랑 잘라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호라티우스가 작품 번호 2-2번 시에서도 탐욕을 멀리하라 라는 그 경계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그 인명이나 지명, 뭐 신의 이름 등이 나오는데요. 굳이 개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만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황금을 멀리하는 크리스푸스 살루스티우스요. 예, 크리스푸스 살루스티우스 이런 게 좀 어렵죠. 예, 이런 거 그냥 가로 안에 넣고 들으십시오. 탐욕스러운 대지에 묻어둔 보화는 광채를 잃고 마느니 절제된 지출로 빛을 발하길. 프로콜레이우스는 동생들에게 베푼 아비의 마음 때문에 오래 살아갈 것. 꺾일 줄 모르는 명성의 날개는 길이 그를 세상에 알릴 게다. 욕심스러운 마음을 다스린다면 더 넓은 세상을 다스릴 게다. 리비아를 머나먼 가데스에 엮어 양쪽 포에니 땅을 합한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지독한 수종은 물을 마실수록 커지고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 법. 고질의 원인, 물로 부푼 병이 혈관을 떠나고 창백한 육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키로스의 왕위를 차지한 프라테스를 덕은 새 평과 달리 행복한 사람 축에 넣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이름을 옳게 쓰도록 가르쳤다. 덕은
왕국과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왕권에 올릴 월계수를 오직 한 사람, 쌓아둔 커다란 재물에 눈이 뒤집히지 않는 사람에게만 허락했다. 예, 이 시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이 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미덕할 때 덕입니다. 덕은 왕국과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왕권에 어울릴 월계수를 오직 한 사람, 쌓아둔 커다란 재물에 눈이 뒤집히지 않는 사람에게만 허락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란 쌓아둔 재물에 눈이 뒤집히지 않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품격이라는 거죠. 재물을 쌓아놓고는 덕을 간직하거나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멀리하고 재물을 쌓지 말고 덕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런 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해서 들을 때는 잘 안 오는데 활자로 보면은 훨씬 가깝게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라티우스의 시집 한 권 도서관에서 펼쳐보시면서 이 시도 한번 찬찬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연을 좀 더 보면은 이 수종이라고 있잖아요. 수종. 무록처럼 자라는 거 있죠? 예. 지독한 수종은 물을 마실수록 자라듯이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나 욕망들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수종처럼 부풀 올라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처럼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덕은 내 마음에 싹트고 그 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진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 같습니다. 네, 이런 시 말고도 우리 호라티우스가 전하는 아주 멋진 시들이 많은데요. 사랑을 권하는 시들도 많고요. 그리고 술을 권하는 시도 있습니다. 술을 권하는 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시 읽어드리면 딱 아실 텐데 우리 김PD는 잘 모를 겁니다. 1-20번인데요. 내가 직접 술동이에 담근 술을 그대에게 다 드리겠다. 이런 시입니다. 로마 지역 이쪽은 포도주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포도주를 내가 직접 담가서 그대에게 아주 곱게 바치겠다. 이런 시입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예. 누추한 사비눔 포도주를 소박한 잔에 받아 대접할 겁니다. 극장을 찾은 그대가 갈채받던 날 제가 직접 히랍 술동이에 담아 봉에 두었던 술. 소중한 마에케나스 기사여. 그대 고향을 흘러온 강과 어울려 함께 바티카누스 산에 사는 즐거운 메아리가 그대를 기려 칭송을 주고받던 날 담근 술. 그대가 마시는 카이쿠분 포도주, 칼레스 앞찾기로 짜는 포도주, 팔레르눔 포도주, 포르니아 언덕에 나는 포도주를 섞지 않은 제 술병.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포도주보다 더 소중한 내가 직접 담근 어떤 술도 섞지 않은 술병을 사랑하는 그대에게 드리겠다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마에케나스는 뭐 남성입니다만은 성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가슴속 깊이 아끼는 사람에게 어떤 유명한 포도주보다 더 좋은 내가 긴 세월 소중하게 담근 술을 그대에게 바치겠다. 이런 시입니다. 연말인데 이런 맛있는 술, 포도주 한 잔 드시면서 가족들하고 동무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어제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해주시죠. 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감사했고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더 좋은 세상이 다가오도록 함께 어깨 겹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